제가 오늘 시어머니에게 보낸 것은 명절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평생 타인의 고통을 외면해 온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장이었죠. 마지막 경고장? 이서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냈기에 이런 비장한 표현을 쓰는 걸까요? 이서영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과 함께 서명이 완료된 법률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의 상단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서영은 얕은 숨을 길게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5년간 그녀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모욕과 멸시는 이 땅의 모든 며느리가 겪는 흔한 시집살이라는 단어로 축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영을 며느리가 아닌 시댁의 부속품으로 취급했고 그녀가 친정에서 가져온 유산까지도 노골적으로 탐냈습니다. 15년간의 혹독한 시집살이 그리고 친정 유산까지 노리는 시어머니. 서영 씨가 고작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갚아주겠다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고부 갈등을 넘어선 이 가문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인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늘 사람의 약점을 찔러 이득을 취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기울어지자 시어머니의 집착은 서영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친정 유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아, 내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그 아파트, 지금이라도 팔아서 내 시동생 사업 미천 좀 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만 편하게 살겠다고 그 돈 쥐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말에는 강요와 협박의 날카로운 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 서영 씨는 이 부당한 요구를 그저 참고 따를까요? 아니면 이 경고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까요? 그녀의 다음 행동이 이 가문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서영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선과 그들의 재산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가 모르는 곳에서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준비했을까요? 그 계획의 실마리는 바로 15년 동안 쌓인 시집살이의 기록 속에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언이나 폭력보다 더 교활하고 치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서영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정서적 학대였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서영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회적 배제였습니다. 서영아, 이 김치찌개는 내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이니? 어쩜 이렇게 맛이 없어? 재료만 버렸구나. 내 친정은 뭐든 이 모양이더구나. 시어머니는 늘 서영의 요리, 옷차림, 심지어 친정 부모의 교육까지 들먹이며 비난했습니다. 서영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멸시의 순간을 기록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울분을 삭히기 위한 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시어머니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관찰 일지가 되었습니다. 서영 씨가 작성한 그 관찰 일지에는 시어머니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서영 씨는 이 일지를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 생각일까요? 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줄 반찬은 최고급 한우를 사용하면서 내 몫은 언제나 가장 저렴한 부위를 줬다. 이런 이중적인 자식 차별은 재산 분할 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 2000년 11월 5일
어머니가 친구들과 대화 중 아버님 생전에 큰 빚을 갚아준 사람이 사실은 큰아들 서영의 남편이 아니라 작은아들 서영의 시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 이것은 재산권 관련 거짓 증언의 가능성이 있다함. 서영은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과 경제적인 손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의 남편 김민주는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남자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내 인생도 감옥일 뿐이다. 나는 이 남자에게도 충격을 주어야 한다. 서영이 보낸 경고장은 바로 시아버지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터뜨린 충격적인 카드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 소송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향했지만 사실은 시댁 가문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법정 다툼을 벌인다. 서영 씨는 왜 남편과 상의 없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 소송이 시댁 가문 전체를 흔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송의 피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했고 시어머니는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시누이에게 특별 용돈 명목으로 몰래 증여했던 것입니다. 서영은 남편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유산 중 일부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된 상태예요. 나는 당신의 정당한 몫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을 찾으면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서영의 말은 차분했지만 민준의 귓가에는 청천벽력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서영,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니를 고소해. 당신이 이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생각했다. 15년간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대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 역할만 하기를 바랐던가? 서영은 민준의 비난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에게서도 돌아선 서영 씨. 그녀는 정말 남편의 유산목만 찾아서 이 집을 떠날 생각일까요? 서영 씨의 계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표는 시어머니의 효에 대한 이중잣대를 무너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서영에게 전화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어야 해.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받은 멸시와 모욕의 대가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법이 정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강조하신 법과 도리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며느리의 이 침착한 반격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영의 다음 행동은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를 몰래 인수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 인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서영의 치밀한 자금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체까지 인수하려는 서영 씨.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의지하고 있던 경제적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어머니는 서영이 자신과 시누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을 닥달하며 서영을 말리라고 협박했습니다. 내 마누라 당장 데려와. 이 소송 취하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준 집도 다시 가져갈 거야. 하지만 민준은 이번 일에서 어머니를 쉽게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서영의 소송 내용을 자세히 들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희생만 요구했다. 아내는 내 몫을 찾아주겠다고 싸우고 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가? 민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의 계획은 단순히 재산 소송을 넘어 가족 관계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영 씨가 15년 동안 모은 그 관찰 일지를 사용할 때입니다. 서영은 소송 조정 기일 직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의 기록과 증언이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서영이 15년간 작성한 일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서영에 대해 험담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서영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틈틈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녹취 파일. 시어머니의 치명적인 험담과 모욕이 담긴 이 증거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로 인해 시어머니의 사회적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겉모습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덕망 있는 신앙인이라고 믿었던 교인들과 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 두려워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돈 때문에 괜히 일 크게 만든 거잖아. 오빠 몫은 왜 챙기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내 평생의 명예가 이 며느리 손에 무너지고 있다. 이게 내가 며느리에게 심은 씨앗이었단 말인가? 법정 조정 기일. 시어머니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간 서영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멸적인 말들이 법정 기록과 녹취로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변호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께서는 15년간 며느리에게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유류분 반환 외에도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이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시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법적 징벌을 의미합니다. 서영 씨는 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어떤 마지막 일격을 가할까요? 시어머니는 위자료 청구가 자신의 남은 여생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서영에게 무릎 꿇고 빌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영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위자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상속 지분도 법정 최저 한도만 주장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돈이 아니면 내가 뭘 원하는 거냐? 돈이 아닌 조건. 서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재산을 넘어선 며느리로서의 존중과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영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댁과의 왕래 단절. 향후 5년간 서영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정신적 안정보장. 친정 유산에 대한 영구 포기 각서. 서영의 친정 유산 및 재산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증된 각서 제출. 경제적 독립 보장. 공개적인 사과. 서영이 지정한 3인인 남편 시누이, 서영의 친정 가족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명예 회복. 이 제안은 시어머니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를 피하게 해주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위자료와 소송 패소의 충격은 그녀의 여생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서영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 당일 시어머니는 사과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에는 후회보다는 분함이 더 컸습니다.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내 존엄을 짓밟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그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서영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각서. 이 각서는 서영 씨가 15년간 원했던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족 간의 왕래 단절은 남편 민준 씨에게도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서영 씨와 민준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영은 조정이 끝나자마자 남편 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몫의 유산은 법정에서 찾았으니 그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나는 당신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과 살 겁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서영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신당했고 아내에게는 15년간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영은 곧바로 친정 유산으로 마련한 아파트로 분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댁의 눈치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새집을 좋아했습니다. 분가와 이혼 준비. 서영 씨의 참교육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서영 씨가 떠난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서영이 떠난 후 시어머니의 집에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재산 몫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몰래 증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끼며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바쁘게 움직이고 헌신하던 며느리가 사라지자 집안일과 자신의 건강 문제에 홀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평생 며느리가 당연히 해줄 것이라 여겼던 일들이 모두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집안의 노동력이자 평화였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으로 쫓아냈구나. 서영이 떠난 지 1년 후 시어머니는 홀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시누이는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쓸쓸한 병원 신세. 이 순간이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행했던 지난날을 진정으로 후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며느리 탓만 할까요? 병실에 누워 시어머니는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영이 시집 와서 15년 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다리고 밤새 간병했던 사람은 며느리 서영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때 서영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효를 강요했지만 정작 나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구나. 내 재산에 눈이 멀어 가족의 따뜻한 관계를 내쳤구나. 이 깨달음은 늦었지만 깊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민준을 통해 서영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서영은 담담했습니다. 제가 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 걱정을 하더군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면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서영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절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를 미워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영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도리였습니다. 손주들과의 만남.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통해 며느리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까요? 서영 씨는 이 만남을 통해 시어머니의 변화를 확인할 것입니다.
며칠 후 서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이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저는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훈을 따르려 합니다. 서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모질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녀의 사과는 비로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영에게 건넨 사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며느리에게 행했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영의 친정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속죄. 이 변화가 서영 씨의 마음을 움직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영 씨는 이미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까요? 서영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이미 이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저희는 가끔 아이들 문제로만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서영이 자신에게 행한 참교육이 벌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가르침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에게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민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는 어떤 선택을 하고 서영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남편 민주는 결국 어머니의 곁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영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서영과의 이혼에 합의했고 자신이 받은 유산 몫으로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영은 분가 후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활력을 찾았고 아이들에게는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되었습니다.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참교육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서영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는 1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아온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서영은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어두운 그림자나 시어머니의 날선 비난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서영 씨가 얻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재산, 존엄, 그리고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나 응어리는 남아있을까요? 가끔 시어머니에게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는 늘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형식적인 답장만 보냈지만 더 이상 그 문자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했던 오랜 숙제였고 서영은 그 숙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참교육 덕분에 말년을 쓸쓸하지만 깨끗하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영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며느리에게 행했던 악행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그녀를 점차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천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 이서영이 15년간의 고통을 딛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해방 기록입니다. 이서영은 우리에게 당신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서영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마침내 스스로의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